어렸을 때 못생긴 친구에게 야, 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이 생겼다 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 선생님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호모 에렉투스보다 못난 놈이라고 혼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죠. 오늘은 인간의 진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헷갈리는 단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영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로 또 무슨 영장류라는 동물이 있다라고 할 때 영장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인원이다. 이건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 비슷한 말 중에는 원시인이라는 말들이 있죠. 다 다른 말들입니다. 자, 첫 번째 만물의 영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만물의 영장은요, 만물 중에 가장 으뜸이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데 한자가 신령영자의 으뜸장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묘한,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 같은 동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장이라는 표현은 중국의 고전 서경이죠. 오경 안에 들어간 사서 오경 안에 들어가는 그 서경에 나온 말인데 유인 만물지령이다. 오직 사람만이 만물 중에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다라는 문구에서 영장이라는 단어가 온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의 영장을 영어로 하면은요, Man is the Lord of all creation.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주인이고 지배자다라는 이야기인데 특정한 누군가가 이 문장을 말했다라기보다는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에서 dominion. 이 더미니언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지배자, the lord가 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양의 성경의 문구와 동양의 중국의 서경의 문구가 만나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Man is the Lord of all creation 이라는 관용어 또는 관용적인 문장들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영장류는 뭘까요? 영장류. 이게 만물의 영장이랑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단어예요. 그 영장류는 생물 분류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영장목입니다. 영장목.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과학 시간에 종속 과목 강문계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고등학교 때도 생물 시간에 배웁니다. 그런데 저보다 6학년 어린 제 친동생은 종속 과목 강문계가 아니라 괴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반대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는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속 과목 강문계는요, 생물 분류 체계예요. 그러니까 영장목은 뭐냐면은 포유류 안에 속하는 인간과 그리고 인간과 비슷한 다른 동물들의 집단을 우리가 영장목, 영장류라고 합니다. 요거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 생물분류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린네, 그러니까 칼 폰 린네가 18세기 인물입니다. 18세기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각종 생물들을 분류하다가 원숭이가 인간이랑 되게 비슷하네? 라고 하면서 인간을 이 동물계에 포함을 시키고 포유가 안에 포함을 시키면서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등등이랑 같이 이 영장류로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류는 원숭이랑 사람을 묶어주는 어떤 생물 분류 차원의 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영장류라는 이 단어 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원숭이라는 단어,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영장류의 이 영장할 때, 만물의 영장할 때 이 영장이 같은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린네가 이 영장류를, 영장목을 구분을 할 때 포유류 중에 가장 지능도 뛰어나고 능력도 되게 다양한 그런 동물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으뜸, 짱을 뜻하는 이제 프리머스라는 라틴어를 가지고서는 프리메이트라는 단어, 프리메이트라는 영어 분류 체계를 그 말을 만든 거고요. 그걸 이제 한자로 영장
이라는 단어가 우리 관용어가 있으니까는 요걸로 번역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단어 영장을 따로 띄어내면은 그냥 뛰어나고 아주 지배적인 존재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이 영장류라는 분류는 원숭이와 사람을 함께 묶어주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영장류를 생물 분류학적으로 보면은 동물계 안에 들어가는 척삭동물문, 척추동물암은, 포유강, 영장목 안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물인데 척추가 있는 척추동물, 그리고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포유류, 포유강,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놈들을 우리가 영장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이 영장목만의 특징, 영장류만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손가락, 발가락이 5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6개, 7개 있으면 영장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이거 다 포함이 되죠. 손가락이 마디로 이렇게 굽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움켜잡기 쉽다. 이런 게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4발로 걷다가 2발로 설 수도 있는 이런 공통점. 그리고 눈이 앞쪽에 있다. 뭐 다 앞쪽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 광어 어떻게 생겼나요? 광어 눈이 한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포유류지만 기린, 사슴, 타조 같은 건 잘 보시면 앞쪽에 있는 게 아니라요. 눈이 얼굴 양옆에 있어요. 양옆에. 요런 공통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야, 잠깐만 있어봐. 그러니까 사람이랑 인간, 원숭이랑 결국엔 하나의 묶음이잖아. 많이 닮았네. 그러면 결국에는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 인간으로 진화했다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분기라는 개념이에요. 분기. 이 분기는 무엇이냐? 조상이 같은 후손들이 다른 계통으로,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라는 단어인데, 간단하게 말하면요, 종이 분화했다는 겁니다. 분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양배추, 브로콜리, 콜라비, 케일, 얘들이 조상이 같아요. 뭐냐면 야생겨자입니다. 야생여자가 공통 조상인데 현재는 서로 다른 종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조금 더 친숙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사촌 중에요, 개그맨 양기웅 씨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한씨거든요. 양씨. 그러니까 저희 고모죠. 저희 고모의 큰아들이 개그맨 양기웅 씨예요. 그러면 볼까요? 두 선생과 개그맨 양기웅은 할아버지라는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랑 저희 고모가 분리됐죠. 분리되면서 후손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 선생과 양기웅은, 개그맨 양기웅 씨는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촌지간이지만 우리가 양기웅을 두 선생의 조상이라고, 두 선생이 양기웅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선생이 양기웅으로 진화했네, 또는 양기웅이 두 선생으로 진화했네 라고 말하지도 않잖아요. 결국 이 두 사람은 그냥 공통된 조상이 같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숭이와, 양기웅 씨가 원숭이라는 게 아닙니다. 원숭이와 여기 있는 사람은 조상이 같을 뿐, 그러니까 공통 조상만 가질 뿐, 즉 유전적으로 가까울 뿐 서로 다른 종으로 완전히 갈라져 나온 그러한 관계다. 서로 다른 생물학적인 종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랑 인간이 교배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배할 수 있으려면 이제 아종,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 이 종이 같아야 됩니다. 이 종이 같아야 같이 교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해도 이 원숭이가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또 다른 계통으로 진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원숭이는 인간의 조상이 아니다. 원숭이와 인간은 같은 조상을 공유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른 영장류랑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신체적인 차이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첫 번째,
두개골과 뇌 용량이 차이가 큽니다. 원숭이의 뇌 용량은요 50에서 한 80cc, 그러니까 오렌지 하나 정도 크기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인간의 뇌 용량은 1200에서 1500cc, 보통 한 1400cc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클 수도 있어요. 제가 괜히 두 선생이 아닙니다. 대두라서 두 선생인데, 뭐 아무튼 두 번째는 뭐냐면요, 꼬리입니다. 인간은요 꼬리가 있었다는 흔적인 꼬리뼈만 있고 꼬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꼬리가 있어요. 그런데 꼬리가 없는 원숭이도 있는 거예요.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 이 5 원숭이들은요, 우리가 원숭이들이라고 보통 분류를 예전엔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원숭이들보다 덩치도 더 크고요, 상체가 더 발달했어요. 특히 얘들 팔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앞다리가 더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나무에서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생활을 해요. 심지어 뇌 용량도 원숭이들보다 더 크고 무리를 잘 짓습니다. 사회생활도 한다는 얘기죠. 인간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는요, 다른 원숭이들과는 다르게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라는 뜻의 유인원, 영어로는 ape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물 분류학적으로 보면은요, 그 종속 과목 강문계 있잖아요. 거기서요, 포유강, 영장목, 그리고 사람 상과, 이게 이제 호미노이디아라고 영어로 하는데, 바로 이 사람 상과 안에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호모사피엔스, 인간이 이 사람 상과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생물 분류 체계에서 처음으로 사람, 호모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바로 사람 상과, 호미노이디아인 겁니다. 여기서 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를 평생 암기할 수 있는 간단한 암기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자친구가 길을 가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예쁜 여자를 보고 계속 침을 흘리는 거예요. 와, 예쁘다. 얘는 세상에, 이게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 새끼가 이게 사람 새끼인지 이게 침팬지 새끼인지 너무 짜증이 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합니다. 침을 보고, 오빠. 침을 보면서, 오빠. 침 보고, 오빠.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 긴팔 원숭이. 침 보고 오팔, 요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팬지, 보노보, 끈크, 고릴라, 오랑우탄, 요 순서가요, 인간이랑 유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순서예요. 그러니까 굳이 치면은 인간을 여기다가 두고 요렇게가 가까운 순서인 겁니다. 침팬지, 보노보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사촌지간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고릴라는 한 6촌 될 거고요. 긴팔은 뭐 8촌, 여기는 한 10촌?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4촌은 아니겠죠. 그래서 유전자도 90에서 98% 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희한한 게요, 바로 긴팔 원숭이에요. 긴팔 원숭이는요, 이름이 원숭이에요. 그런데 얘는 생물 분류학적으로 보면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왜냐? 얘는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없어서 유인원입니다. 원숭이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유인원의 생물 분류 체계를 제가 위에서부터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2000만 년 전 원숭이랑 사람의 조상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말 있죠, 분기합니다. 즉 보세요. 그러니까 종이 2000만 년쯤에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 상과가 나와요. 호미노이디아. 그런데 얘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긴팔 원숭이과랑 그리고 사람과랑 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과 호미니디라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요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오랑우탄 아과랑 사람 아과로 분리가 돼요. 그게 사람 아과가 이제 호미니네 이렇게 하는데, 요게 또 나중에 어떻게 분리되냐면은 고릴라 족이랑 사람 족,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사람 족, 호미니니라고 하는데, 요 호미니니는 사람 아족과
침팬치 아족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인류의 조상과 침팬치의 조상이 분화되기 시작한 게 한 700에서 800만 년 정도 된다고요. 요 기점은 우리가 2천만 년 전으로 보고 2천만 년 전부터 700, 800만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분화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한 2, 300만 년 전에는요. 침팬치 아족이랑 보노보 아족으로 얘들도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침팬치랑 인간이 유전적으로 정말로 가깝죠. 그런데 정말로 가깝냐라고 하기에는 또 이게 다른 게 과학자들이 침팬치랑 인간의 신체를 막 분석하다가 신기한 걸 발견했다고 해요. 여기 있는 이 유인원들과 인간이 결정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다른 유인원들은 전혀 할 수 없는데 인간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손동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OK 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침팬치, 고릴라 얘들은요 엄지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이렇게 이건 생각보다 긴 거예요. 그리고 엄지를 제대로 구부릴 수 없다고 해요. 각도가 좀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이 맞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만 더 길고 유연하고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엄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인간의 엄지는 다른 손가락과 다 닿죠. 그래서 인간은 연필을 쥐고 이렇게 분필을 쥐는 것처럼 정밀한 손동작이 가능한 겁니다. 신기하죠? 유인원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편하게 재미삼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유인원들 우선 성격이 어떨까요? 성격 다 제각각이에요. 뭐 멀리서부터 가죠. 긴팔 원숭이 같은 경우는요. 장난기도 많고 되게 활발하대요. 그런데 약간 또 소심하고 겁이 많은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좀 원숭이스럽죠. 고릴라가요. 가장 덩치가 큰 유인원이거든요. 이 중에는. 그런데 온순한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릴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우락부락하게 생긴 데다가 영화 킹콩, 혹성 탈출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미지가 포악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온순하고요. 지능도 높고 수화도 할 줄 알고 나름 애완동물도 키운다고 합니다. 오랑우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에요. 혹성 탈출에 보면 되게 온순하게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온순한 편이라고 합니다. 보노보도 되게 온순하대요. 심지어 평화를 되게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엄청 보노보들끼리는 행복하게 잘 지낸다고 해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 침팬치 있죠. 인간과 가장 비슷한 이 침팬치 성격이 가장 지랄 맞다고 합니다. 그냥 보면 맨날 싸우고 심지어 동족도 잡아먹어요. 인간의 이 식인풍습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재밌는 건 성생활입니다. 제가 사실 이 성생활 이야기 하려고 이걸 준비한 겁니다. 자, 덜 특이한 애들부터 가볼게요. 긴팔 원숭이는요, 그냥 일부 1처제라고 합니다. 뭐 짝짓기가 유연하다고는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일부 1처제. 고릴라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라고 합니다. 한 수컷이 여러 암컷을 다스리는. 침팬치 같은 경우는요, 암컷이 수컷이랑 난교를 한대요. 하나의 암컷이 여러 수컷이랑 난교를 해요. 난교 때문에 그런지 암컷은 그 수컷의 정자를 더 잘 받으려고요. 자궁이 더 커졌대요. 그리고 수컷은 암컷에 더 잘 쏴야 되잖아요. 잘 쏴야 돼서 고환이 되게 커졌대요. 그러니까 고환이 아무튼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온순하다고 말했는데 잭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쾌락을 위한 잭스, 짝짓기가 아닌 잭스도 합니다. 그래서 자위도 하고 강간도 해요. 예전에 어떤 귀족이 이 오랑우탄을 애완동물로 길렀는데 오랑우탄이 하인 사람을 강간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골 때리는 게 바로 요 보노보입니다. 이 보노보가 인사하듯이 잭스를 해요. 악수하다, 반갑다, 우리 잭스 하자. 90분에 한 번씩 잭스를 합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합니다. 너 남자니? 나도 남자야. 잭스. 그리고 야, 나 잭스 하고 싶은데 딸기 줄게. 우리 잭스 하자. 매춘 행위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침팬치는 가장 지랄 맞은 친구고요. 보노보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잭스. 가장 사이가 좋게 잭스도 하고요. 고릴라 같은 경우는 생긴 거에 비해 굉장히 온순한 편이다. 그리고 오랑우탄은 온순한데 성욕이 세다. 긴팔 원숭이는 가장 원숭이 같다. 근데 사람은 그걸 다 하네요. 지금부터는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같은
원시인이 어떻게 인간으로 진화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유인원과 원시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원의 한자가 달라요. 자, 유인원은요, 인간과 유사한 원숭이라는 뜻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원숭입니다. 그럼 원시는요, 인간의 시작이 되는, 근원이 되는 인류다. 고인류다. 그래서 이거는 근원 원자, 본질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원시인부터는 우리가 인류로 대해줍니다. 그래서 고인류라는 말을 씁니다. 유인원은 인간과 유사하고 비슷해도 사람으로 안 쳐주고 우리가 원숭이라고 부르잖아요. AP라고 부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원시인 같은 경우도요, 좁게 보면은요, 문명을 일구기 전에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1만 년에서 한 3만 년 전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을 원시인이라고 좁게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원시인을 유인원과 분리되기 시작한 고인류부터로 분류를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네안데르탈인 등등등등을 우리는 원시인,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사진 보면은요, 이게 사람보다는 유인원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다른 유인원들, 고릴라 등등과는 다른 인간과 더 가까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족보행이에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얼핏 보면은 안 그래 보이는데요, 두 발로 걸어요. 아니, 침팬지, 고릴라도 보니까 두 발로 걷던데, 네, 유인원 같은 경우도 종종 두 발로 뭐 서기도 하고요, 가끔 이렇게 조금씩은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팔, 앞다리가 길어서요, 사족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가다가 걷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사족보행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발자국 화석을 보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이족보행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요, 지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원시인, 고인류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루시입니다. 루시 화석을 복원하면서요, 사람들이 비틀즈의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이 노래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루시가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1974년에 이 루시가 발견되고 20년쯤 뒤에 1992년이죠. 라는 고인류의 화석이 발견돼요. 이게 아르디피테쿠스라고 불리는데, 발견 당시에는 뉴욕타임스 1면에 보도될 만큼 굉장히 큰 화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4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오래전에 살았을 고인류의 흔적이 발견이 됐다라고 이제 흥분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화석을 분석해 보니까 약간 실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르디피테쿠스의 엄지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처럼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르디는 나무 위에서도 생활을 했겠구나라는 흔적이 이제 분석이 된 거죠. 손뼈 같은 경우도 이족 보행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너클 보행이라고 해서요, 침팬지처럼 가볍게 주먹을 이렇게 쥔 상태에서 이렇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걸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디피테쿠스는 이게 유인원으로 치기는 좀 애매하고 유인원과 원시인 그 사이 어디가 아닐까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유인원이랑 원시인의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냐? 고인류는요, 기본적으로 땅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게 진화를 했어요. 그런데 유인원 그리고 원숭이들은 다 뭐냐면요, 나무에서 생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화를 해요. 물론 유인원 같은 경우는 땅에서 생활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이 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영장류는요, 나무에서 살았고요, 숲에서 지금도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장류는 지금까지도 열대, 아열대 기후 지역에서만 살고 있어요. 왜? 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인간의 조상들은요, 숲이 아니라 초원으로 내려와서 땅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조상들은 땅으로 내려오게 됐을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부분의 영장류는요, 왜 아열대, 열대에서 살까요? 당연히 나무에서 살아왔고 숲에서 그동안 진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
호모사피엔스, 우리 사람들은 지금 모든 기후에서 다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보일러가 없는 시대에도 모든 기후에서 살아왔어요. 왜? 인류의 조상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진화를 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왜 땅으로 내려왔냐고. 자, 여기에는요, 거대한 두 개의 지각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요. 5천만 년 전쯤에 당시에는 떨어져 있었던 인도 땅, 그 당시에는 인도가 섬이었습니다. 5천만 년 전쯤에는 인도 땅이랑 유라시아 대륙이 쿵 하고 부딪힙니다. 거대한 땅이랑 땅이 부딪히면요, 대륙이 충돌하면은 거대한 산지가 만들어져요. 왜냐면 쿵 부딪히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런데 산이 갑자기 생기면, 그리고 큰 산이 생기면요, 침식 과정에 이산화탄소를 다 빨아들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 밑에서 있던 광물 중에 칼슘 이온이라는 게 침식 과정에 나온대요. 근데 이 칼슘 이온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만나서 탄산칼슘이 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드는 원리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겠죠? 정리를 하자면은 대륙이 충돌하면 산지가 형성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적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는 태양에 오는 열을 잡아둡니다. 이걸 온실 효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면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기온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뭘까요? 기온이 내려갑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요, 강수량도 줄어들어요. 왜? 그러니까 물이 증발이 안 되니까, 너무 추워서 얼어 있으니까 물이 위로 안 올라가서 비도 안 내리고 자연스럽게 건조해집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면서 인도양 주변 지역이, 전체적인 지구가 다 건조해지긴 했는데 얘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조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도가 유라시아 대륙에 붙고 인도 밑에, 원래는 이게 인도가 이 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쿵 붙었어. 여기에 큰 바다가 인도 양이 생기잖아요. 이 인도 양이 들어서면서 인도 양에서 계절풍이 불죠. 계절풍이 뭔가요? 기온과 이게 비열, 그리고 뭐 기압 차이,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름에는 덜 뜨거운 인도 양에서, 고기압에서 더 뜨거운 인도 대륙으로 뭐가 가요? 비바람이 일로 막 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비가 엄청 내려요, 여름에.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차가운 인도 대륙에서 덜 차가운 인도양으로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정리를 하면 히말라야 산맥이 이 주변을 건조하게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인도 대륙도 이게 계절풍 때문에 이 주변을 또 뭐하게 만든다? 건조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3천만 년에서 2,500만 년 전쯤에 갑자기 뭐가 생기느냐? 여기 소말리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근처에서 넓은 Y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땅이 갑자기 치솟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동아프리카 지구대라고 부르는데, 아니, 동아프리카에 갑자기 산맥이 Y자 모양으로 생긴 거잖아요. Y자, 이 산맥입니다. 이렇게 크게 생긴 거예요. 인도 히말라야가 인도양에 있는 습기를 쫙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 주변이 건조해지는데, 여기 산맥까지 생긴 이 동아프리카에는 비가 당연히 더 안 오고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그 태백산맥 때문에 높새바람이 생깁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인도양에서 동아프리카로 비바람이 분다고 해도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 산맥에 막히니까 이 근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동아프리카 지구대 있죠? 이 근처가 적도예요. 적도가 지나가서 열대우림입니다. 기본적으로 적도가 지나가는 곳에는 대서양 쪽에는 콩고 열대우림, 아마존 열대우림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인도양 쪽에도 뭐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열대우림, 소말리아 열대우림이 과거에 있었겠죠. 그런데 인도와 유라시아가 충돌되고, 그리고 동아프리카에 이런 Y자 모양의 골짜기가 생기면서 열대우림이었던 동아프리카가 서서히 건조해지고, 강수량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온이 좀씩 내려가니까, 왜냐하면 이게 더운 따뜻한 비바람이 쳐줘야 되는데 기온이 내려가면서 냉각화가 됩니다. 1000만 년에서 800만 년 전부터 기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서 400만 년에서 300만 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사바나, 초원이 되고요. 여기는 사막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무렵의 동아프리카의 풍경이 타잔의 무대, 그러니까 열대우림에서 라이언킹의 무대인 사바나 초원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숲이 우거져 있는 열대우림이 갑자기 이렇게 풀만 있고 나무 몇 개만 없고 다시 초원으로 바뀌었어. 물론 그게 수백만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죠. 동아프리카의 숲에서, 나무에서 살던 유인원들 또는 그 이전의 원숭이들이 어쩔 수 없이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침팬지와 인간이 조상이 분리된 게 몇만 년 전이다? 대략 800만 년 전이다. 그리고 최초로 이족 보행을 한 고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한 게 언제부터다? 대략 400만 년 전이다. 오! 여기가 건조해지기 시작한 게 1000만 년에서 800만 년 전이고,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사바나가 된 게 3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실제로 이러한 기후변화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요.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와 진화적으로 분화된 현생 인류의 조상들이 동아프리카에서 탄생한 건 히말라야와 동아프리카 지구대라는 지각활동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인류의 화석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등등의 초기 화석들이 전부 다 어디?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에서 그렇게도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인류와 현생 인류는 다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 동아프리카에서 탄생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인도와 동아프리카의 지각활동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게 지금의 인류를 있게 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다른 유인원들은 원숭이들처럼 나무 타기 잘해요. 심지어 상체 근육이 더 발달해요. 상체 근력이 엄청 좋아요. 팔 힘, 나무 타야 되니까. 악력도 엄청 좋아요. 하지만 인간은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나무랑 멀어지면서 상체 근육이 유인원들보다 약합니다. 저는 운동을 잘 안 하니까. 하지만 땅에서 걸어야 하니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이 더 발달하겠죠. 이렇게 땅에서 계속 걷다 보면 지구력도 더 좋아지겠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마라톤을 할 수 있는 동물이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90세 노인이 최근에 기네스북에 마라톤을 성공했다라고 할 만큼 지구력이 가장 좋은 동물 중에 하나가 인간이에요. 사냥도 동물이 지칠 때까지 쫓아가요. 지쳤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럼 이제 죽어. 그리고 땅으로 내려온 고인류는 본격적으로 이족 보행을 합니다. 아까도 이건 말씀드렸죠.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도 곧게 설 수 있지만 인류처럼 온전히 곧게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이족 보행, 직립 보행을 하면서 이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이 자유로워진 손으로 더 정교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230만 년 전쯤 등장한 호모 하빌리스부터요, 본격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유적들이 대량으로 발견되기 시작해요. 호모 하빌리스의 뜻이 뭐냐면요, 손재주가 많은 사람, 그리고 도구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대로 뭘 써? 도구를 쓰기 시작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호모 하빌리스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에 이 호모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대략 250만 년 전쯤부터 이 호모가 이름에 붙는 고인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는 호모가 안 들어갈까요? 원래 호모가 있는데 이게 이름이 길어서 그런가? 원래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물 분류 체계, 종속 과목, 강문계, 요 차이입니다. 인간을 생물 분류학에서 표현을 하면은 제가 몰라서 동물계, 척삭동물문, 척추동물아문, 포유강, 영장목, 원숭이 하목, 사람 상과, 사람과, 사람학과, 사람족, 사람아족, 사람속, 사람종, 사피엔스종, 사피엔스 아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물의 학명, 그러니까 생물 분류학적인 이름을 말할 때는요, 보통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 속과 종,
요렇게.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아종. 보통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개죠, 개. dog. 이 도그의 학명이 뭘까요? Canis lupus familiaris.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축화된 회색 늑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영어로 휴먼이죠. 그냥 휴먼인데 이거의 학명은 뭘까요? 호모 사피엔스 또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요, 호모 속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냥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인 거예요.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만 호모 속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고인류로 이제 애매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뭐 파란트로푸스, 사헬론트로푸스, 뭐 케냔트로푸스, 아르디피테쿠스, 뭐 그라이코피테쿠스. 여기서 참고로 피테쿠스 있죠? 지금 생략한 그 피테쿠스. 이 피테쿠스는 유인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요, 남방의 유인원, 아르디피테쿠스는 바닥의 유인원, 이런 식이에요. 그 친구들은 사람 속, 호모에 속하지 못한 고인류들이에요. 그럼 이들은 왜 호모라는 칭호를 그 속으로 인정받지 못한 걸까요? 우선 첫 번째, 뇌 용량이 한 300에서 500cc 정도 돼요. 그게 유인원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호모 속 되려면 한 800-900cc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인간이 한 1400cc 정도 되니까 조금 뇌가 작아. 그리고 키도 아직 작아. 우리 지금 평균 키가 남자 키로 치면 한 175 정도 되죠.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키가 10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컷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한 150은 가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보면 팔다리 비율 같은 경우도요, 호모 속 정도 되면은 이 본격적으로 다리가 그러니까 다리가 길어지고 팔이 짧아집니다.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만 해도 그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의 영향 때문에 아직 팔이 길어요. 요런 거는 좀 애매한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구를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은 되죠. 그런데 정교한 석기 제작, 정교한 도구 제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도구는요, 침팬지도 쓰고요, 까마귀도 써요. 침팬지 나무 이용해갖고 흰개미 잘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까마귀 같은 경우는 입으로 구멍에 나무까지 넣어가지고 먹이 꺼내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뗀석기 있죠. 이런 뗀석기 같은 정교한 도구를 만들지 못해요. 야, 무슨 뗀석기가 정교해. 역사 시간에 가장 먼저 배우는 그지 같은 석기 아니야? 자연 물질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모양을 변형시켜서 도구를 제작한 거는요, 호모 속이 이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1930년대 탄자니아의 올두바이 협곡이라는 곳에서요, 올도완 석기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최초로 발견된 뗀석기, 구석기입니다. 이후에 이제 발견된 뗀석기들을 분석하니까 가장 오래전에 사용했던 석기가 약 260만 년 전에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인류의 선사 시대는 약 26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로 시작한다라는 교과서의 문장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역사 시간에는 뗀석기는 구석기, 구석기는 뗀석기, 여기는 그냥 거지 같은 돌만 썼어라고 대충 배우고 넘어가지만 인류의 진화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 도구고 뗀석기인 겁니다.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르디피테쿠스 등등까지는 몸집이 되게 일정하게, 뇌도 일정하게 요만한 한 오렌지 한 개 반? 요 정도 크기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호모 하빌리스가 도구를 사용하면서부터 인류의 두뇌, 몸집의 크기가 이제 퀀텀 점프라고 하죠. 완전히 크게 도약했다라고 분석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구석기 시대가 완전히 달라 보이죠. 비슷한 시기에 이제 호모 루돌펜시스 등등 다른 고인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의 진화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인류가 있습니다. 바로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름 호모 에렉투스는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호모 에렉투스는요, 한 190만 년 전부터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모 에렉투스, 첫 번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렉투스, 곧게 선 사람. 에렉투스가 라틴어로요, 곧게 선, 직립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분들 발기 하잖아요. 발기가 영어로 뭐냐면요, erection입니다. erection과 erectus
어원이 같습니다. 곧게 선. 그런데 솔직히 호모 하빌리스도 곧게 섰어요.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얘들도 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요. 한 후반기부터는 초기에는 약간 좀 깨우뚱깨우뚱했는데 후반기에는 제대로 잘 걸어요. 그런데 왜 호모 에렉투스에만 이 에렉투스, 직립보행을 했다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걸까요? 호모 에렉투스가요, 이 중에 가장 먼저 발견됐어요. 첫 발견이 1891년이에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됐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첫 발견이 1924년 타웅아이, 그리고요 호모 하빌리스가 1959년이에요. 근데 얘만 혼자 1891년에 발견이 돼요.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직립보행을 한 고인류라서 호모 에렉투스가 아니라 가장 먼저 발견된 직립보행 고인류라서 이름이 호모 에렉투스라고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호모 에렉투스는 왜 일찍 발견이 됐을까요? 이게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891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첫 화석이 발견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바 원인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1920년대, 30년대 중국 베이징에서도 뭐 발견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무슨 세계사 교과서에 북경 원인, 베이징 원인, 구석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 호모 에렉투스인 겁니다. 여기 말고도 뭐 오스트리아, 유럽에, 캐나다, 아메리카 등등에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왜 호모 에렉투스는 전 세계에서 발견됐을까요? 이 호모 에렉투스가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그렇습니다. 이게 호모 에렉투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그 이동성. 호모 에렉투스는 고인류 최초의 유라시아 대륙 진출 이라는 어떤 그런 값진 성과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원시인들, 호모 하빌리스, 호모 루돌펜시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르디피테쿠스들은요, 아프리카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호모 에렉투스가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을 합니다. 또 질문이에요. 그럼 호모 에렉투스는 어떻게 아프리카를 벗어났을까요? 호모 에렉투스의 평균 키가 173cm, 뭐 거의 현생 인류랑 비슷하죠. 뇌 크기도 900cc,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한 400 정도 되니까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신체 능력도, 지능도 훨씬 더 좋아진 거죠. 왜 그럴까요? 왜? 또 왜입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불입니다. 불을 사용해서 불로 고기를 익혀 먹으니까는 칼로리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뇌도 좋아지고요. 당연히 덩치도 커집니다. 여기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니까 고기가 잘 소화돼요. 예전엔 고기 먹으면 뭐 약간 배가 아팠는데 이제 소화 잘 되네. 그러니까는 체력도 좋아지고 더 똑똑해져요. 고기를 잘 먹으니까. 그리고 야,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가 입맛에 맞네. 그전에는 맨날 소화 안 돼서 입맛에 안 맞았는데. 그러면 동물을 좀 더 열심히 사냥해 볼까? 그렇게 사냥해서 사냥에 성공한 호모 에렉투스들, 지구력이 더 좋은 에렉투스가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기를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이 먹는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호모 에렉투스가 더 많이 생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체력도 지능도 더 좋아져. 이렇게 돼서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그 대답에 답이 안 나왔죠? 호모 에렉투스는 어쩌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신체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퀀텀 점프한 에렉투스의 지구력에 고기 맛을 본 에렉투스의 사냥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고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 본격적으로 동물들을 사냥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식물을 채집하거나 딸기 이런 걸 채집하거나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옛 인류의 라이벌이 누구였느냐? 하이에나였다고 해요. 둘 다 죽은 고기에 척수를 빨아먹어야 되는데 자꾸 하이에나가 따라와.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호모 에렉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을 본격적으로 해야 돼. 근데 얘가 힘이나 스피드나 이게 맹수나 먹잇감보다 더 뛰어나지 않잖아요.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포식자인 맹수보다, 그리고 피식자인 먹이동물보다 뛰어난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구력인 겁니다. 지구력. 인류의 먼 조상들은 원숭이처럼 털이 수북한 상태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복원도 보면은 항상 좀 털이 수북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땅으로 내려왔죠. 초원, 사바나의 초원에서 밤이 아니라 낮에도 계속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해야 돼요. 털이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더워. 그렇게 또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요, 털을 버립니다. 털을 잃고
땀샘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즉 땀을 흘리고 말고를 가지고 체온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또 진화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부터는 현생 인류처럼 털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호모 에렉투스가 거의 하프 마라톤까지는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마라톤 하듯이 열심히 사냥하러 먹잇감을 쫓아다녔겠죠. 야, 저거 잡으러 가자. 한 20km 뛰어갖고, 야, 자꾸 저기 또 있다. 20km. 그렇게 열심히 사냥감을 쫓아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프리카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의 구석기 유적은요, 호모 에렉투스의 유적으로 다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 중에 가장 유명한 유적지가 어디냐면요, 경기도에 있는 연천에 있는 연천 전곡리예요. 여기에 주먹도끼가 출토되는데 이 주먹도끼 얘기는 나중에 또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무튼 이 주먹도끼가 호모 에렉투스가 썼을 거로 추정되는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석기인 아슐리안 뗀석기거든요. 아슐리안 석기. 연천 전곡리도 호모 에렉투스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야, 이게 구석기 유적지가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사 시간에, 그리고 뭐 세계사, 뭐 한국사 시간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구석기 문화를 막 배우지 않습니까? 연천 전곡리 무슨 일 역사로 배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살던 고인류니까 배울 수 있죠. 그런데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조상일까요?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현생 인류의 기원에는요,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단일 기원설이랑 다지역 기원설이에요. 단일 기원설은 그러니까 약 20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등장을 했다. 그리고 전 지구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다지역 기원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100만 년 전쯤부터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그들이 각지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한 게 현생 인류다. 인 건데,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단일 기원설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정설로 여겨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뭐 데니소바인이나 뭐 네안데르탈인이랑 같이 조금의 교접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전 세계의 구석기 시대를 만들었지만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을 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고인류를 다 대체해 나갔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한반도에 살았던 고인류들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인류,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혈통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한민족의 직계 조상이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천 전곡리에 있었던 그 구석기인들이 계속 살다가 지금의 한민족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멸종되고 대체 나가다가 나중에 12,00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한반도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이제 혈통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등장을 해서요, 대략 한 12만 년 전에 일부가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우리의 직계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당시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우리 옆에 섞여 살아도요, 거의 구별하기 힘들대요. 그 정도로 이제 현생 인류랑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부싯돌, 나무로 직접 불을 피울 수 있고요. 그리고 불을 이용해서 지글지글 보글보글 요리법도 더 정교해지고, 그리고 불 가지고 난방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옷도 지을 수 있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냉대, 한대 기후도 어차피 옷 입고 가자, 다 진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뇌 용량도 여기가 한 900cc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 같은데 호모사피엔스 뇌 용량이 1400cc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랑 굉장히 비슷해진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화된 개념 있죠. 개념. 추상화된 개념이 뭐냐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딱 이야기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 있죠. 가족. 가족은 가족이잖아. 우리 엄마 아빠. 그게 뭔데? 가족이라고 했을 때 너도 나도 얘도 쟤도 가족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요. 아빠 하면 제 아빠랑 내 아빠가 다른데도 아빠 하면 다 같이 떠오릅니다. 돈이 뭔데? 이 지폐가 뭐라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돈이라는 개념을 배우면 그거를 떠올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 우리가 God, 신을 믿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뭔가 신비스러울 것 같고 뭐 나 믿진 않아. 하지만 뭔가 그런 신 하면 떠올라. 종교, 뭔가 성스럽고 되게 경건해지고 이러한 개념들, 국가, 사회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요게요,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에 나오는 뭐다? 인지혁명이에요. 인지혁명.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고인류를 대체해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저력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인지혁명이다. 한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이 인지혁명이 일어난 덕분에 우리가 다른 고인류를 제치고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능이 진화되면서요, 사회성, 교류 능력도 되게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 국가 이런 것들을 이룩하기 전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돌 들고 댕길 때부터 유적들을 보면은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랑 석기 재료, 흑요석 이런 것들을 교류하고요. 조개 껍데기 장신구를 교류해요. 야, 이거 예쁘다. 나 이거 줄게. 너 그거 줘. 이때부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흔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를 이루기 전부터 다른 집단들이랑 교류한 흔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능과 그리고 사회성을 발달시킨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다양한 고인류, 우리가 사람 속이라고 묶는 호모들 중에 지구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듣다 보면은 약간 이상한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가 190만 년 전에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이에요. 여기 중간에 뭔가 확 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안데르탈인, 하이델베르크인 등등이 있습니다. 데니소바인. 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네안데르탈인 이야기는요, 그 김준홍 교수님이라고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냥 그거 보시면 됩니다. 제가 호모 에렉투스에서 사피엔스로 건너뛰고 그 중간 이야기를 안 한 이유는요, 중간의 혼란기, The Muddle in the Middle 때문입니다. 꼭 이름이 노래 이름 같죠? The Muddle in the Middle. 약 80만 년 전부터 한 13만 년 전까지 그 기간인데 인류 화석 기록이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통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맞아? 얘가 진짜 얘 직계조상 맞아? 얘는 직계조상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통설을 그냥 빠르게 말씀드리면요, 한 7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에서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견됐다고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하는데 그게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60만 년에서 50만 년 전에 이게 아프리카를 벗어난 이제 다른 우리의 친척과 같은 뭐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들, 걔들이 따로 진화를 했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계속 남아서 또 이제 다른 진화를 하던 사람들이 약 20만 년 전쯤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논쟁점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네안데르탈인을 사피엔스의 형제 아종으로 볼 거냐, 사촌, 이종으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게 생물 분리학적으로 봤을 때 네안데르탈인을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로 볼 거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로 볼 거냐. 이것도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최근에는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는 분류가 너무 잡탕이다. 이건 쓰레기 분류다. 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으로 호모 보도엔시스라는 걸 따로 아프리카로 넣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좀 이렇게 따로 분류하자, 이런 주장이 계속 지금 여러분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설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는 이 역사적인 큰 맥락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국인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은 10,000년 전에, 20,000년 전에 남쪽에서 왔을까요? 북쪽에서 왔을까요? 남반계, 북반계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형성되는데 지구의 각종 활동, 지각 활동과 기후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 시간까지 보고 싶은 만큼 편하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